오전 10시 32분경으로 사진대를 긴급 체포하셨던데. 왜요? 그런 적 없는데. 우리가 당했는데. 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의 첫 정식 재판이 다음 주 월요일이죠. 모레 12일에 열립니다. 지난달 공판기일 재판과는 다르게 고유정은 이번 재판에 의무적으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난달 호화 변화 인단 선임이 무산된 뒤 국선 변호사가 고유정의 변호를 맡아왔는데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새 변호인이 선임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 변호사님, 이 변호사 앞서 이 사임했던 변호인단 가운데 한 분의 변호사라고 하더라고요. 왜 다시 변호를 맡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사선 변호사는 한번 사임계를 제출하면 대부분 복귀하는 경우가 거의 그렇죠. 없어요. 그런데 이 변호사 이야기는 일단 사임을 그때 했었는데 그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니까 네. 고유정에도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다. 네. 그래서 본인이 변호를 다시 맡게 됐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면밀히 살펴보면 전에 이제 그 고유정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비난과 많이 있었잖아요. 예. 거기에 굉장히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임을 냈는데 지금 다시 복귀한 걸 보면 그때 사임이 진정한 사임이었는가 약간 의식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언론에 너무 질타를 받다 보니까 그때는 일단 사임계를 냈는데 그 이후에도 사실은 제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고유정 씨를 계속 면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접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사임계 자체는 그냥 보여지게 한 사임계가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이 좀 근데 들어요. 이게 변호사 사임계를 냈다가 다시 또 변호를 맡고 이럴 수가 있는. 아니, 그런 경우가 아주 이례적이죠.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런데 사임계 내고 계속적으로 제주교도소 가서 접견을 했다는 것 자체는 형식적으로 사임계를 냈지만 계속까지 안 했냐 싶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이죠. 이제 법무법에 소속돼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는 사건을 선임을 했어.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법무부에 영향을 미치죠. 그럼 사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변호사는 탈퇴를 하면서까지 법무법의 표현을 나와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의견은 그래요. 법무법에 너무 이게 잘못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내가 나와서 개인적인 변호사를 하면서 맡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취지를 얘기하는데 과연 자기가 소속돼 있는 법무부에까지 탈퇴를 하면서 이 사건을 맡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례적이면서 약간 의문이 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전에 사임할 때 고유정 측과 뭔가 의견 교환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왜 이 변호사는 계속적으로 사회적 비난과 그런 논란이 되면서도 고유정을 변론할까?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고유정 측과 상당히 고가의 수임료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법무법인까지 탈퇴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정도 되면 이건 전혀 추측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변호사가 자기 희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감수를 하면서 물론 명목은 억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변론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임할 때의 어떤 본인이 했던 이야기하고는 상당히 좀 배치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사실 김관섭 변호사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좀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정말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이 범죄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변호에 나서는 부분, 그리고 도덕적인 측면 때문에 고유정 변호를 하겠다고 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좀 고민이 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 이제 고유정은 전 남편 살해와 시신훼손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우발적인 범행이 있었다고 지난달 진행됐던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현장, 당시 현장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심리 상태가 좀 불안정해서 그런지 좀 이 사건에 좀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았습니다. 억울한 마음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해자로서 큰 잘못을 했고 그에 대해서는 본인의 잘못을 알고 상당히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긴 한데, 자신의 범행이 피해자가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해서 이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주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몇 가지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의 성명을
상세하게 밝힐 것을 요청한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범행 도구를, 그 다음에 범행 방법을 검색한 내역들이 있다고 하는데 왜 이런 검색을 하게 됐는지를 보다 상세히 밝혀줄 것을 재판부에서 요청했습니다. 네, 피해 유족 측도 변호사를 통해서 적극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김 변호사님, 결국 사건의 핵심인 그 시신을 찾지 못한 채 재판이 이제 시작되는데 재판 과정에서의 쟁점은 계획 범죄냐, 우발적인 범죄냐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이제 살해했다는 걸 인정을 하잖아요. 또 예. 사체를 훼손했고 이걸 유기했다는 인정을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형량만 남아 있는데 네. 살인죄에 있어서 형량 자체는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더군다나 우발적인 것이 상대방이 어떠한 잘못을 했을 경우에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한다면 이건 형량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그래서 고유정 씨가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나를 성폭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수박을 먹다가 내가 어쩔 수 없이 살해를 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우발적 범죄를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정황적인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네. 지금 우리가 언론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를 보면 이건 우발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예. 그리고 제가 만약에 고유정 씨를 변론을 하게 한다고 하면 저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것이 너무나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에 의하면은 예. 이걸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 변호사 입장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설득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이걸 우발적으로 주장을 하면 오히려 반성의 어떤 기회도 놓치고 또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정신적인 상태랄지 본인의 그다음에 그 전 남편과 어떤 관계에 있어서 나쁜적인 측면 그런 걸 드러낼 수 있겠지만 주변 상황이 그런 그렇죠. 문제 해결을 했었다. 그냥 간단하게 수밖에 우리가 이제 없다. 법은 뭐 상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범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준비 과정, 뭐 청소도구를 준비했다랄지 범행도구 준비했고 또 졸피뎀 성분이 전 남편에서 검출됐잖아요. 그럼 졸피뎀을 왜 그걸 미리 먹였을까? 이건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고 그다음 범행 이후에 있어서 어떤 시신 유기 과정, 훼손 과정 이런 걸 보면 완벽하게 범죄가 계획적이었다는 것을 네. 입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고유정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우발적 범행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처음부터 그걸 계획적으로 생각하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나온 정황을 보면 우발적으로 가기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그동안 이 경찰 초동 수사가 미흡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발적인 범행이었다. 주장할 수 있는, 변호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게 아닌지 이런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죠. 고유정의 첫 공식 재판 소식은 저희 채널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